마크롱 대통령의 부인 브리짓 마크롱 여사가 사실은 남자인데 성전환 수술을 했다, 이런 소문이 있는데요. 이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을 상대로 이제 대통령 부부가 최근에 소송을 내서 재판이 열리게 된 겁니다. 지난 2017년 때부터 떠돌다가 지난 2021년에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소문인가요? 네. 역사가 아주 깊은 뭐 그런 소문이네요. 누가 퍼뜨린 거죠? 그걸 만들었어요? 그 나타샤 레이라는 사람이 지난 2021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마크롱 여사가 남성임을 암시하는 글들을 올렸는데요. 그러다가 극우 잡지 출판인과 함께 조사 보고서라는 걸 냈어요. 이제 브리짓 마크롱은 남성으로 태어났다. 네. 원래 이름은 장 미셸 트로뉴인데 그녀의 친오빠 이름과 같다, 이런 주장입니다. 아니, 마크롱 여사에게 오빠가 있는 거는 맞나요? 네, 실제 장 미셸 트로르는 이제 마크롱 여사의 오빠가 맞고요. 살아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빠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 거의 알려진 게 없거든요. 주로 마크롱 정부의 적대적인 세력들이 퍼다 날랐습니다. 극우 블로그에는 이제 마크롱 여사의 오빠라는 사람은 사실 그녀의 그 성전환 수술을 받기 전에 남성과 동일 인물이다, 이런 글이 올라오고요. 저도 이번 재판을 보면서 알게 된 건데, 이 가짜 뉴스가 이제 프랑스에서만 논란이 된 게 아니고요. 미국으로까지 건너갔습니다. 네. 캔디스 오웬스라는 인물이 전파자인데요. 유튜브 구독자가 548만 명이고 찰리 커크가 설립한 싱크탱크의 홍보 책임자였고요. 본인이 흑인인데도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이 운동을 맹비난했던 인물입니다. 또 과거에는 이제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주장을 해서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입국이 금지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제 오웬스의 유튜브 중에 메가 히트작으로 부를 만한 게 있는데 비커밍 브리짓, 즉 브리짓이 되다라는 제목의 시리즈입니다. 영화 제목에서 따온 거네요. 네. 오웬스가 이 영상을 올리게 된 계기는요. 작년 3월에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TV 인터뷰에서 부인이 남자라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 처음으로 공개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치광이들이 퍼뜨린 소문이 이제 취임 이후 가장 최악의 기억 중 하나라고 말을 한 건데요. 이 뉴스를 본 오웬스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정치 스캔들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프랑스 영부인이 남자로 태어났다는 사실에 자신의 경력 전체를 걸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거기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제 유명 팟캐스트 진행자들도 이 동영상에 대해서 언급을 해줬습니다. 이들 역시 이제 수천만 명의 청취자를 보유한 뭐 슈퍼 인플루언서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어마어마한 속도로 퍼졌겠죠.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오웬스는 이제 타임지 표지를 패러디한 티셔츠도 만들어 판매를 했는데요. 브리짓 마크롱을 이제 뭐 올해의 인물로 선정한 타임지 표지 모양입니다. 정말 깨알같이 그 가짜 뉴스를 자신의 돈벌이에 활용을 한 거죠. 하다하다 뭐 브리짓 마크롱의 걷는 모습까지 문제를 삼는데요. 뭐 이 모습을 봐라, 이게 어디 여자의 모습이냐, 군인 같지 않냐, 이런 주장도 펼칩니다. 이건 한번 직접 보고 들어보시죠. 예. This is slowed down for you. Just look at the legs, the posture. It's interesting. Okay? There's something about the manner that Brigitte is sitting that you look at that as a woman and you go, that's just not the way that women sit. 네, 한나라에 근데 영부인을 상대로 이런 주장을 하면 뭐 그냥 두고 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건가요? 네, 마크롱 여사와 그녀의 오빠는 이제 작년 9월에 명예훼손 소송을 냈습니다. 처음 가짜 뉴스로 동영상을 찍었던 그 두 사람을 고소를 한 건데요.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항소심에서는 기각이 됐습니다. 네, 유죄가 아니란 거죠? 왜 기각이 된 겁니까? 네, 항소심 법원은 이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게 아니라 법률상의 이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더 중요하게 본 건데요. 명예훼손은 이제 특정 사실을 적시해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인데, 판사들은 영부인은 남자라는 이 주장이 특정 사실을 적시했다기보다는 의견이나 음모론, 여기에 더 가깝다고 해석을 하면서 표현의 자유에 더 큰 비중을 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연회장을 새롭고 크고 아름다운 백악관 볼름, 즉 대연회장 착공공사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은 연방정부가 셧다운 상태잖아요. 네네. 뭐 공무원들 월급 줄 돈도 없다면서 무슨 돈으로 뭐 그렇게 큰 공사를 하게 될 건가요? 네, 그 셧다운도 지금 역사상 최장 기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 공사에만 무려 2억 5천만 달러, 네. 우리 돈으로 3,500억 원쯤 드는 많이 공사인데 드네요. 재원이 네. 당연히 궁금하잖아요. 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대통령실을 그
용산으로 옮기면서 든 비용 얼마인지 아시죠? 한 3천억, 4천억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비슷한 금액의 돈을 연회장 한 곳을 짓는데 쓴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트럼프가 굉장히 이제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게 네. 미국 납세자의 비용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예, 이런 점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공사 비용은 100% 나와 내 친구들, 기부자들이 낼 거다. 네. 정부 부담은 단 1원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기부자들이 누구냐 보시면은 뭐 아까 로키드 마틴, 뭐 마소, 뭐 메타, 아마존. 그다음에 또 얼마 전에 한국에 왔었던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도 기부금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근데 좋게 말해서 기부지. 좀 험하게 말하면 기업들한테 돈을 뜯어낸 거잖아요. 뭐 말 그대로 정경유착 아닌가요? 네, 우리 정서로는 사실 그런 인상을 지을 수가 없는데 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정치인에 대한 기업의 기부나 로비가 합법적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합법이라고 해도 우려의 목소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네. 만찬에 초대받은 기업 중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기부하지 않는 기업은 네.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신임을 잃게 될 거를 알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네. 이런 우려는 현실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연회장 건설에 기부한 30여 개 기업, 그다음에 개인 기부자가 지난 5년 동안 미국 정부와 계약으로 약 2,790억 달러, 네. 우리 돈으로 400조 원이 넘는 사업을 수주한 걸로 나타났고요. 기부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16억 달러를 쓰고 2,790억 달러를 벌었으니까 뭐 거의 200배 정도 넘게 돌려받은 셈인데 완전히 네. 남는 장사죠. 네. 또 기부 명단에 공개된 24개 기업 중에 14곳은 네. 트럼프 2기 들어서 불공정한 노동 관행이나 소비자 기만 이런 내용 때문에 네. 이제 연방 정부의 제재를 받고 있거나 내지는 제재 유예를 받은 걸로 예. 나타났습니다. 아까 연회장 공사 비용이 2억 5천만 달러라고 하셨는데 기부금이 이거보다 훨씬 많은 3억 5천만 달러가 모였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남는 돈으로는 뭘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돈이 남아서였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백악관 욕실을 먼저 고쳤습니다. 네. 예. 변기와 세면대, 샤워실, 이 욕조 이런 걸 고급 대리석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 대리석을 이탈리아산 스타투아리 대리석이라고 했고요. 좋은 건가 보죠. 네. 또 손잡이, 경첩 샤워기, 뭐 수도꼭지 이런 것도 다 황금빛으로 고급스럽게 이게 치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게시물을 올린 다음 날이죠. 네. 그러니까 11월 1일부터 연방정부 셧다운의 여파로 미국 국민 4,200만 명이 받고 있던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이 중단이 됐거든요. 네. 이런 와중에 사실 이런 그 사진을 공개하고 하는 게 이게 맞는 일인가 싶은데 또 뭐 비밀리에 하는 것보다 낫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먼저 요즘 상황 어떤지 좀 보시면요. 불바다 같은데. 네, 이게 지난 8월 29일 인도네시아의 남술라웨시주 마카사르 지역의 의회 건물입니다. 처음에는 시위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경찰이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 배달원이 사망을 했던 게 분노에 기름을 붓게 됐습니다. 이번 시위를 촉발시킨 게 아까 국회의원 수당이라고 하셨는데 네. 대체 얼마나 많이 받길래 이게 전 국민적인 분노가 일어나게 된 건가요? 국회의원 기본급이 420만 루피아, 약 35만 원인데 이런저런 수당을 다 합하면 보통 한 달에 850만에서 940만 루피아 정도를 받고 이제 최대로는 2억 3천만 루피아, 우리 돈으로는 1,900만 원이 넘는 금액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자카르타 월 최저임금과 비교를 하면 40배가 넘는 금액이고요. 교사 월급이 120만 루피아에서 700만 루피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돈이면요, 이제 자카르타의 가장 부유한 지역에서 수영장과 그 차량 4대를 주차할 수 있는 차고를 갖춘 고급 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가격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시위대가 뭐 여기에 분노해서 국회 해산을 요구하자 사과는커녕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주장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의원도 있었고요. 하원 의장은 이제 시위 현장에서 경찰 장갑차에 치여 사망한 배달기사 유가족을 만나기는 했는데 이 자리에서 뭐 아버지가 일할 수 있도록 오토바이를 선물하겠다 이런 망언을 해서 또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가짜 뉴스를 막겠다면서 또 정부가 SNS 단속에도 나섰는데 그러자 인도네시아 누리꾼들이 이제 한글을 사용해서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거 인터넷에서 본 것 같거든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화면 메뉴에 뭐 띵갈 민따 밥 뭐 이렇게 시작하는 글이 있잖아요. 인도네시아어 발음을 한글로 적은 건데요. 인도네시아로 바꿔서 해석을 하면 그냥 사과하고 사람들 말 좀 들으면 되는데 그게 뭐 그리 어렵냐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K-팝의 영향으로 한글을 읽을 줄 아는 인도네시아 청년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또 뭐 한글이 이런 시위에 활용이 된다는 사실이 좀 씁쓸하기도 하고요. 또 그런 한편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또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까지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기 보듯이
반드시 미국이 우파 집회를 하면요 이스라엘 깃발을 많이 들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보수 집회하면 저렇게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흔들곤 네. 하잖아요. 비슷하네요. 네, 그게 참 보기엔 좀 희한하죠. 그 이유도 근데 제가 잠시 뒤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지지의 본산이라고 보이던 그 미국의 민심이 지금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하고 미국은 좀 그냥 동맹이 아닌 좀 특수한 관계로 알려져 있는데 미국 정치권의 유대계의 영향력도 굉장히 크고요. 이스라엘이 건국을 선언한 때가 1948년인데요. 이때 건국 선언한 지 불과 18분, 그러니까 18분 만에 세계 최초로 국가 승인을 한 나라가 있어요. 당연히 그게 미국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미국의 외교적인 원조를 가장 많이 받는 나라인데요. 2차 대전 이후에 받은 원조액을 모두 합쳐보면 1740억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계산해보면 250조 정도 돼요. 진짜 많네요. 네, 근데 이것도 인플레를 감안한 게 아니라 그냥 숫자만 더한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를 감안해서 현재 가치로 따져보면 그 몇 배나 수십 배가 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아주 엄청난 돈이죠.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은 종교적으로는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미국을 위대하게, 즉 마가를 신봉하는 뭐 우파들이에요. 그 둘이 많이 겹치긴 하지만 또 동일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는 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그 마가 세력, 우리는 지금 마가 세력 한번 좀 볼 텐데 이 마가 세력들이 그 사람들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마가 세력이 외치는 구호가 뭡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죠. 미국을 위대하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 우선이고 미국을 우선하니까 미국 중심, 우리만 생각하자 하다 보니까 외교적으로는 고립주의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 가자지구를 때리고 있죠. 이란도 또 공격했고 심지어 미국의 동맹국인 카타르까지 지금 공습했고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전쟁을 계속하니까 미국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계속 뒤를 봐주고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자기만 생각하고 고립돼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돕느라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이 그러니까 미국 우선 이 가치와 이제 충돌을 하고 있는데 네, 바로 그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충돌을 하니까 이게 이 마가층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야 시오니즘의 서사에 빠져가지고 미국이 이스라엘을 돕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 자원을 쓸데없이 많이 쓰고 있잖아. 이러지 말자. 뭐 그전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도 그래서 돈을 쓴 거니까 반대했던 건데 그런데 이스라엘을 돕느라 미국이 또 다른 중동 전쟁에 휩쓸려 들어가고 매이는 것을 이 마가 진영은 걱정하고 있는 거죠. 마가를 대표하는 폭스 TV 진행자인 터커 컬슨하고 역시 보수적이면서 종교적 가치관이 센 테드 크루즈 의원 둘이 설전을 벌이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걸 한번 좀 일단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Growing up in Sunday school, I was taught from the Bible, those who bless Israel will be blessed, and those who curse Israel will be cursed. And from my perspective, I want to be on the blessing side of things. Those who bless the government of Israel? Those who bless Israel is what it says. It doesn't say the government of, it says the nation of Israel. So that's in the Bible. As a Christian, I believe that. Where is that? I can find it to you. I don't have the scripture off the tip of my. You pull out the phone and use the Google. It's in Genesis. But so you're quoting a Bible phrase. You don't have context for it and you don't know where in the Bible it is, but that's like your theology? I'm confused. What does that even mean? Tucker. 여성의 몸이 윤곽선으로 그려져 있고요. 타이핑된 편지 본문은 제프리와 도널드 두 사람의 가상 대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내용이 잘 보이시지 않을 텐데 내용 설명해 드리면요. 도널드가 먼저 그건 분명히 있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다. 네. 우리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수수께끼는 결코 늙지 않는다. 그랬더니 네. 제프리가 마지막으로 당신을 봤을 때 그게 분명했다 이렇게 답을 하고요. 네. 도널드가 생일 축하한다. 그리고 메일이 또 다른 멋진 비밀이 되길 바란다고 편지 끝을 맺었어요. 네. 마지막에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유명한 사인까지 들어 있습니다. 아, 네, 저게 사인이군요. 네. 지난 2003년 앱스타인의 50번째 생일을 기념해서 여자친구였던 길레인 맥스웰이 앱스타인 지인 수십 명의 생일 축하 편지를 모아서 책으로 만들었고요. 네. 이 편지 책을 앱스타인의 변호인들이 네. 최근 미 하원의 정부 감독위원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번에 통째로 공개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 제프리 앱스타인은 미국의 금융가로 억만장자였고요. 돈만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 기업가나 정치인, 연예인이라면 다 이 앱스타인과 친분이 있다고 할 정도로 미국 사교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네. 이런 인물이 이제 네. 성범죄를 저질러서 네, 전 네.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2019년에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체포가 됐고요. 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뉴욕의 맨해튼 자택이랑 또 플로리다의 팜비치 별장에서 10대 소녀 수십 명을 성적으로 착취했다 이런 혐의를 받았습니다. 네. 특히 이제 피해자들에게 돈을 주고 또 다른 미성년자를 데려오도록 유인을 했는데 네. 그래서 성착취 네트워크를 형성한 걸로 알려졌고요. 네.
그 소셜미디어에서 마가 지지자들이 네. 빨간색 마가 모자를 스스로 불태우는 영상이 유행처럼 올라왔습니다. 아, 네. 예, 굉장히 이제 소중한 건데 이렇게 불을 태운다는 충격적이네요. 얘기니까 네. 그만큼 지지자들의 반발이 거세다는 얘기겠죠. 그럼 이렇게 지지자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입장인가요? So this is a Democrat hoax that never ends. You gave them everything over and over again, more and more and more, and nobody's ever satisfied. But from what I understand, thousands of pages of documents have been given, but it's really a Democrat hoax. 한국을 비판하고 심지어 욕하고 폄하하는 혐한 서적들이 일본 서점가를 주름잡았던 겁니다. 그 시초격이면서 또 가장 오래 잘 팔린 책이 여기 보시는 만화 협한류입니다. 예, 영상을 보시면 되겠는데 2005년부터 나왔는데 주인공의 할아버지가 이전에 조선총독부 직원이었는데 네. 처음엔 주인공도 할아버지가 조선인들을 괴롭힌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할아버지는 조선을 진심으로 도왔다. 이런 진실을 알게 된다. 뭐 진실은 아니지만 뭐 그런 내용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일본이 또 식민지 시대에 조선을 발전시켜줬는데 한국이 은혜도 모르고 종군 위안부 문제 같은 역사 왜곡을 일삼고 있다. 이런 것이 주된 줄거리고요. 심지어는 2002년 한국의 월드컵 4강 진출도 사기였다. 이런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심지어 주한 일본 대사를 지냈던 무토 마사토시도 혐한 서적을 써서 베스트셀러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네네. 저 책이에요.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다라는 책인데요. 대학 입학, 취업도 힘들고 특히 자살률도 세계 최고인 한국에서 안 태어나서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심지어 북한이 위협하는 때에 친북 대통령을 뽑은 한국민들이 어리석다 이런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 일본 외무성에서 한국 전문으로 경력을 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일본 대제지 때 일본을 그때 도왔잖아요. 또 그때는 한국 사람들한테 감격했다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게 네네. 또 신문이나 뭐 TV에 보도되기도 했고요. 네네. 여기까지만 들어서는 이런 흐름이 갑자기 바뀌어서 뭐 순수한 한국 문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K 문학 이런 게 일본에서 인기로 바뀌었다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예요? 일본에서 한국 문학이 퍼지는 이유가 뭔지 그걸 분석하고 있는 기사예요. 그 지난 봄에는 아침 뉴스도 나왔는데 거기서는 서점가, 한국 소설가의 대담 현장 등을 돌면서 심층 리포트를 했습니다. 네. 신문 기사들도 잇따라서요. 아사히 신문 지금 보시는 기사처럼 한국 문학의 인기 이유를 뭐 깊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문학 평론가나 동호인들이 한국 문학을 소개하는 팟캐스트나 유튜브 영상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거는 5명의 평론가가 등장해서 한국 문학의 인기가 풀뿌리 퍼지는 방식처럼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한류 드라마가 그 번역가들을 키워가지고 또 한국 문학이 또 인기가 있다 네. 이런 내용도 분석하고 있고 지금 나오는 거는 라디오 다이얼로그라는 팟캐스트인데요. 한국의 정치와 문학의 인기를 분석하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번 주제는 뭐냐면 한국 문학과 민주화 해가지고 한국 문학 안에서 민주화가 어떻게 소재로서 많이 나오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한국에서 계엄령이 발생한 걸 자기들도 못 믿겠다. 정말 꿈에도 상상이 힘든 일이었다. 이런 내용까지도 이 팟캐스트에서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혐오를 소비하면서 만족을 얻은 50대 아저씨들이 가고 그다음에 한국 문화에 친숙해진 20, 30대 젊은 세대가 그러니까 일본 문학이 없는 사회성을 가진 한국 문학에 좀 더 공감하게 됐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는 역사 문제는 뭐 그들도 잘 몰라요. 모르지만 대신에 앞선 장년층 같은 또 왜곡되고 삐뚤어진 역사관은 아직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편견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편견이 없이 받아들이고 즐기는 데 있어서 한국 문화를 즐기는 데 있어서 장애물은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K 대중문화의 힘이 순수문학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또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로 또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높은 문화의 힘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오늘 골라본 세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전문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